뉴욕시 공립학교가 내일 일제히 개학하며 학교 정문을 이중으로 잠그는 등 경비가 대폭 강화됩니다. 뉴욕시와 뉴욕 주정부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5명의 청소년을 사망케 한 전철 서핑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뉴욕시의 인디안 썸머가 급습, 어제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3도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과 내일도 90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뉴욕시가 난민 수용을 위해 맨해튼과 퀸즈의 호텔 2개와 3,500만 달러의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내일 일제히 개학하며 학교 정문을 이중으로 잠그는 등 경비가 대폭 강화됩니다. 1,600여 개 이상의 뉴욕시 공립학교가 3개월 보름에 가까운 긴 방학을 마치고 내일 일제히 개학, 정상 수업을 실시합니다. 뉴욕시는 공립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 출입 시 학교 외부와 학교 내부에서 이중으로 출입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경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 때 일단 학교 외부에 설치된 화상 카메라를 통해 안전요원에게 신원과 방문 목적 등을 밝혀야 학교로 들어갈 수 있으며 학교 현관문을 통과한 뒤 안전요원에게 다시 신분증과 방문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1차 학교 외부에서 비대면 신원 확인을 한 뒤 2차 학교 내부에서 안전요원의 확인을 받는 등 이중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내일 뉴욕시 공립학교가 개학하면 약 2만 명에 달하는 난민 신청자 자녀들이 등교를 시작하게 돼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뉴욕시는 일단 개학에 앞서 어제와 오늘 이틀간 학생 등록을 받았으며 난민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뉴욕시와 뉴욕 주정부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5명의 청소년을 사망케 한 전철 서핑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5일 퀸즈 33스트리트 7번 노선 전철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의 전철 서핑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공개했습니다. 전철 서핑은 달리는 전철 차량 위에 올라타 마치 서핑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것으로 청소년 사이에선 이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전철역은 최근 전철 서핑을 시도하던 10대 소년이 추락해 숨진 곳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또 다른 비극이 전철에서 발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개학을 앞두고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뉴욕 주정부, MTA 등과 협업해 전철 서핑 위험을 강조한 포스터 등 전철역과 디지털 사이니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MTA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50건의 전철 서핑 사건들이 신고됐고 88건은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철 서핑으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의 인디언 서머가 급습, 어제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3도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과 내일도 90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기상청은 어제 뉴욕시에 발효된 폭염주의보를 목요일 밤까지 연장했습니다.
뉴욕시의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2도로 체감 온도는 97도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목요일인 내일은 낮 최고 기온 93도, 체감 온도는 101도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그늘 등을 찾아 직사광선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뉴욕시는 500여 개의 공공냉방센터를 운영하여 냉방시설이 없는 주민들의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이 더위는 금요일에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잦아들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에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홍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82도로 10도가량 떨어지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수용을 위해 맨해튼과 퀸지 호텔 2개와 3,500만 달러의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욕시 홈리스국은 맨해튼 미드타운의 폴 호텔을 2,640만 달러에,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페어필드 인을 948만 달러에 각각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홈리스국은 맨해튼 코리아타운 인근 웨스트 29 스트릿의 폴 호텔은 발렌티어스 포 아메리카, 페이펄드 인은 루테란 소설 서비스 등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뉴욕시가 난민들에게 지출한 비용은 52억 달러에 달하며 앞으로 3년간 12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일원 랜턴 플라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랜턴 플라이를 밟아 죽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요커들은 랜턴 플라이가 전철에 타고 거리를 어지럽히는 동시에 아파트 내부까지 들어온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뉴욕시 거리에 수십 마리의 랜턴 플라이가 몰려있는 장면, 전철 내부에 랜턴 플라이들이 붙어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시로 몰려드는 랜턴 플라이 개체 수가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다며 과학자들이 개체 수를 억제할 방안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랜턴 플라이를 밟아 죽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랜턴 플라이는 인간에게 유해한 곤충은 아니지만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암컷 랜턴 플라이 한 마리는 한 번에 30개에서 60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계 곤충으로 추정되는 랜턴 플라이는 2014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2020년 여름부터 매년 뉴욕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발생한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 주모자 중 한 명에게 징역 22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어제 선고 공판에서 의회 난동을 주도한 극우 성향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리더 엔리케 타리오에게 징역 2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타리오에 대한 22년 실형 선고는 현재까지 1심이 끝난 의회 난동 사태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형이며 다른 극우 성향 단체 오스키퍼스 설립자 스튜어트 로즈는 징역 18년형을 받았습니다. 어제 법정에 출두한 타리오는 의회 난동 당시 시위대가 경찰 등에게 가한 폭력은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러우며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타리오는 중형 선고 뒤 법정을 떠나면서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는 등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자동차 보험료가 10년 전보다 무려 1.7배 이상 상승, 무보험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은 올해 7월 자동차 보험료가 1년 전보다는 평균 16%, 10년 전인 지난 2013년보다는 1.7배 비싸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보험사들이 허리케인 피해로 고객들에게 지급한 보험료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88%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폭설, 토네이도, 우박 등의 피해로 보험료 지급이 증가했던 콜로라도주 역시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52% 올랐습니다. 실제 대형 보험사 스테이트팜은 지난해 차보험 부문에서 134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고 올스테이트 보험사는 상반기 차보험 부문에서 6억 8천만 달러 적자로 지난 5월 15개 지역 보험료를 9.3% 올렸습니다. 특히 뉴욕주 한 보험사가 18세에서 34세,
2,7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가 지난해 보험 없이 운전을 했다고 답하는 등 보험료를 부담하지 못한 무보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이 전국에서 생계비용 지출이 모든 도시 지역 중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커뮤니티 및 경제연구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생계비용 지수에 따르면 뉴욕주의 뉴욕 카운티, 즉 맨해튼 지역의 생계비용 지수가 225.8을 기록, 전국 1위에 올랐고 이 지수가 200을 넘는 카운티는 맨해튼이 유일했습니다. 전국 도시 지역 274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주거비용과 공공시설, 식료품, 교통, 의료 서비스 등 6개 범주의 비용을 조사한 이 지수는 뉴욕에 이어 하와이 호놀룰루가 2위로 조사됐습니다. 또 3위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로 174.9점, 4위 역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169.6을 기록했고 5위는 뉴욕주 브루클린으로 뉴욕시 5개 카운티 중 2개 카운티가 전국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카운티 5개에 포함됐습니다. 이외에 로스앤젤레스가 6위, 오렌지 카운티가 8위, 보스턴이 9위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생계비용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일리노이주 디카터로 78점을 기록, 맨해튼 생계비용 지수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이 당초 전망보다 늦은 2040년께 미국 경제를 앞서지만 이 같은 우위를 오래 지속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경제가 2030년대 초반 미국 경제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명목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2040년대 중반이 돼야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내 총생산 기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30년 4.3%에서 3.5%로, 2040년은 3.4%에서 2.8%로, 2050년은 1.6%에서 0.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40년대 중반 중국이 미국을 앞서지만 미중 간 경제 격차는 아주 적으며 그나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미국의 1위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연달아 파산했고 중국 당국의 경제 관리에 대한 신뢰 저하 등으로 힘을 잃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주요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고 이들의 중국 투자는 제로 코로나 당시인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중국을 서둘러 떠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경기 둔화 우려와 당국의 규제 강화로 금고 속에 쌓아둔 자산이 팬데믹 이전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3일 기준 미국 은행의 현금 자산이 3조 2,600억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5.4%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은행 현금 자산은 지난 3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뒤 3조 4,900달러까지 증가한 뒤 감소했지만 지금도 팬데믹 이전보다 약 2배 많은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3월 은행권 위기 이후 대출 문턱을 높임과 동시에 위험 자산을 현금화했으며 초대형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상반기 동안 930억 달러의 자산을 매각, 현금화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P모건 체이스도 보유 현금이 4,200억 달러에 달하며 우량 유동화 자산도 9,9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은행의 현금 자산 역시 올해 초보다 12% 늘었고 상위 25개 은행의 현금 보유액도 2.9%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경기 둔화를 우려한 합리적 대응이며 예금 대거 인출 사태 속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중소은행들은 자산이 늘어나면서 1,000억 달러가 넘어간다면 금융감독 당국의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약한 반면 증시에 대한 기대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어제 경제보고서에서 현재 가격에서 소비자들은 올해 경제 성장이 의미 있는 재가속을 기대하지만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올해 9월과 10월의 경제 데이터는 아직 주식과 전망 등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 추후 증시에 악재로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주가가 상승한 기업의 수를 보여주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폭이 여전히 좁고 상승이 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경제 성장 재가속을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개인 소비 지출이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산업재와 에너지 기업의 전망이 유망한 반면 임의 소비재와 소형주는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멈춤으로써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이겨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미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으로 증시가 하락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중순 아마존을 만나 독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했으나 아마존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이 지난 4년간 자사 플랫폼에서 경쟁사 제품을 자사 제품과 동일하게 대우했는지 등을 조사해왔으며 물류 서비스 및 제3자 판매자에 대한 가격 책정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3자 판매자는 아마존 측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창고 보관, 배송, 광고 등의 다른 이용료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제3자 판매자들은 아마존이 판매 플랫폼에 대한 접근권과 물류 서비스를 부당하게 묶어서 판매해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측은 아마존 측에 이 같은 부당한 관행을 자체적으로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아마존은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번 소송이 아마존을 상대로 한 네 번째 소송이 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중국의 경기 침체로 원유 수요가 약화될 것으로 판단, 감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름값이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지난 1976년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10대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던 72세 흑인 남성이 사건 발생 47년 만에 어제 뉴욕주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뉴욕 원기자 겸 앵커였던 러셀 분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도중 지난 3일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폭우에 따른 피해로 폐쇄됐던 베어마운틴 주립공원이 노동절 연휴인 지난 2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낮 유나이티드 항공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미 전역 공항의 유나이티드 여객의 이착륙이 1시간 이상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개인인권 관련 비영리 단체 조사 결과 하버드 대학이 100점 만점의 언론의 자유 측정에서 0점을 받아 언론 자유가 없는 최악의 대학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텍사스주에서 6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해상 탄소 저장소를 확보했으며 미국 정부가 탄소 감축 기업에 톤당 최대 8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유망한 사업 기반을 선점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헐리우드 작가와 배우 등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워너브라더스가 영업이익이 최소 3억 달러에서 최대 5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최저 기온은 7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8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1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